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트럼프하고 반대점에 있는 건데 노스코리아 뉴클리어 드라이버. 그러니까 북핵을 너무나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자랑스럽게 느낄 정도로 잘 해결해버린 사람. 그런 브랜드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근데 문재인을 왜 슈퍼스타의 가능성으로 보냐면 지금 슈퍼스타예요. 왜냐하면 지지율 80%대를 계속 유지해.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런 고공 지지율의 배경을 한 번만 잘 보잔 말이에요. 뭐냐면 잘난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이인재 같은 사람. 이인재는 지금 코미디언으로 보지만 한창 때는 아주 똑똑하고 연설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주해서 뭐 미안한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요. 자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쪽에서 맞고 저쪽에서 맞고 막 하면서 굉장히 뭐가 일이 잘 안 풀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열세야. 뭐 안철수가 악각되면 굉장히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하고 뭐 하는데 하여튼 그 과정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처음 정치한다고 나와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죠? 저번 대선 때 나왔으니까 5년. 5, 6년 세월 우리가 문재인을 봤잖아요. 그러면 당대표 된다고 그럴 때도 되기도 어렵고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또 그렇게 삿대질이나 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최고위원이라고 앉아갖고 이탈하고 그렇게 안 되죠. 뒤집어 봅시다. 근데 민주당이 더러운 놈들은 다 나가서 제일 클린한 정당이 되더니 지지율 제일 높아. 대통령 먹어. 그러니까 파이널 루저가 있고 파이널 위너가 있는데 문재인 씨는 막 빛나서 잘나서 화려해서 막 사람들한테 이게 아니야. 정반대로 고개 숙이고 힘들어하고 솔직히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하면 똥을 싸고 힘들어해. 힘들어. 근데 보면 파이널 위너야. 사람을 다 자기 앞으로 끌어와요. 야권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겨. 최종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국제사회도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트럼프하고 가서 악각되고 뭐 마크롱처럼 악수 대결하고 이런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그리고 좀 약간 모질라 보여도 된다니까. 왜냐면 트럼프는 지잘난 맛으로 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혼자 성공한 사람 뭐라 그래? 그 자수성가. 자수성가도 진짜 무섭거든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잘나지 않으면 안 돼. 그거 다 맞춰줘.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이 가서 자존심도 없이 왜 저래 비리비리할까? 근데 지금 당장 뭐 미사일 제한 그 중량적 제한 풀고 뭐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널 위너로서 아주 절묘하게 집권 기간 내내 푸틴하고 놀아야 되고 시진핑하고 놀아야 되고 아베하고 놀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김정은하고 놀아야 되는 그 과정에 저렇게 허허실실 허약한 것 같은데 열매는 최종적으로 보니까 따내가는 그 모습이 슈퍼스타의 등급의 첩경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인들은 아니까.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베르마늄목,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꿈나라 베개.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레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언론들은 그래요. 북핵, 트럼프 공방이 오가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뭐 어려워져, 힘들어, 무용지물 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과정들이라는 게 운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알고 보면 단순히 좋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뿐이야.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번 유엔 갔다 왔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유엔 연설을 하는데 트럼프를 사실상 저격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롤럴드 레이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레이건은 정말 사부 같은 사람이에요. 강한 미국을 주장한 그 아젠다를 그대로 갖고 와서 대선에서 이긴 거거든요. 근데 레이건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유엔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가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대화, 평화. 힘은 결론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데 쓰는 거지 전쟁 일으킨 게 쓰는 게 아니다는 그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직접 트럼프를 만났을 때는 하나 웃기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개탄스럽다. 이게 굉장히 코미디적으로 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또 다른 느낌이겠지만 북핵에 대해서 개탄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막 그걸 재밌게 받아서 웃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대선의 원동력이었던 단어예요. 막말하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 하면 막말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개탄스럽다. 번역이 약간 좀 느낌 다른데 그것 때문에 힐러리의 지지율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당선된 영어가 개탄스럽다예요. 근데 김정은을 욕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개탄스럽다고 욕을 하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머릿속에 대선 때 승기를 잡았던 그 단어가 똑같이 매치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이게 정말로 이렇게 의도하고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이게 한쪽에서는 채찍을 들고요. 한쪽에서는 당근을 이렇게 주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노련한 뭔가가 있더라.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새날을 함께하는 마음의 연대를 느끼는 분들만에게라도 간곡히 호소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 같은 사람하고 협상해서 막 고개 빳빳이 세우고 말싸움에서 이겨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도 숙이고 시진핑한테도 왠지 지고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지 주요 정상들하고도 다 그런 관계 맺기를 현재는 해야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해 대립을 문대트, 문대시, 문대푸가 아니라 그들끼리 하게끔 하면 우리 손을 필요로 할 때 상황을 만들어야지. 옛날 김일성이 그거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운전자론 비슷한 게 옛날 60년대 냉전 때 지금 중국과 그 미국이 나쁜 것보다 100배는 나쁜 게 소련하고 중국이었어요. 중공이었지 그때는. 그 두 나라는 거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수정주의다 또 개량주의다 뭐 교조주의다 갖고 만날 싸웠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김일성을 그때는 우리는 박쥐라고 배웠는데 박쥐가 너무 지혜로운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둘은 싸우는데 북한은 뒤로 빠져 있는 대신 중국이 뭐 막 외칠 때 북한들은 야, 너 우리 표 좀 들어줄래? 소련이 또 뭐 막 외치고 싶을 때 또 똑같이 북한한테 이러고 그래서 등거리 외교라고 그래서 양쪽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다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 남한 정부의 입장을 막 주장하고 내세워갖고 중국 정부하고도 불편해지고 미국하고도 투닥투닥하면 이건 정말 오리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라서 존재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미중, 미러 뭐 이런 그 강국들 간의 갈등 관계에서 우리가 아주 지혜로운 처신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왜 뭘 내세우냐고 우리가 뭘 갖고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문 대통령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평소의 모습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휘날리고 아니면 트럼프의 길을 꺾고 왔노라 이러면 이건 난 불행해지는 첩경이라고 생각해요. 의미 없음. 실리를 추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밖에서는 트럼프하고 이제 알고 보면 그것도 에너지 많이 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하는 거겠지만. 네. 근데 실제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앞에 저는 홍준표는 별거 없다고 보는데요.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가 갖는 의미가 정말 꼴보기 싫은데 협조도 구해야 되는 대상인 경우 있잖아요. 사인간에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 거래처 사장 정말로 만나기 싫고 막 쟤 망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도와줘야만 내가 돈을 벌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안철수에 대한 속마음을 얘기하면 한국어로 하기가 좀 그래요. 개탄스럽다. 연민 같은 건데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이것저것 다른 분야에 성공해갖고 이제 권력까지 갖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 참 이상한 모습인데 이거는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가기 전에 전화로 거의 이제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하여간 인준안 통과가 됐어요. 예. 대법원장 통과는 작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매우 상당히 큰 의미일 거예요. 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심재환이나 이정희 같은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다 저기서 떨어집니다. 마지막 그 1차 되고 사법고시 1차 되고 2차 되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DJ 집권 딱 하고 운동권 출신들 사법고시 다 뽑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법부에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건데 하물며 대법원장이 그런 시각 갖고 있으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더구나 12년 할 거거든요. 첫 임기 6년. 한 번 더 하면 12년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세균은 구렁이지. 예. 정세균은 자유한국당 만세 그래도 믿어도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확실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잖아요. 할 얘기가 있었는데. 예, 안철수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 아니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하고 대통령이 잘 지내는 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안철수가 과연 당 장악력이 있냐 했을 때 지금까지 검증된 거 보니까 그냥 껍데기 저기 아니에요. 대표 아니에요. 그때 방송으로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안철수의 엄청난 패배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뭐 서울시장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서울시장 나올서 떨어짐으로 해서 정기현태로 이어지는 그림. 저는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보는 쪽이고요. 보궐선거를 나갈 것이다, 국회의원. 거기 노원에 또 다시? 아니요. 거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노원병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성파 정도가 명분이 있다니까요. 최명길 자기 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근데 뭐 예언은 좀 섣부르지만 어디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지역구 나와도 서울시장 나와도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신망이란 게 있어요. 근데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안철수의 심리 분석을 좀만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전형적인 그런 과예요.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고 뭐가 못 되면 잠깐 운이 없을 뿐이야 생각하는. 그 당시에 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됐을 때 자기 속마음은 겉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반대한다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율투표라는 이름으로 지금 했었는데 막상 인준되니까 우리 당 사람들이 도와서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치환시키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정계에 은퇴하는 순간인데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쉬웠어요. 예를 들어서 노원병에 나오는 것도 어떤 사회적 허명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쭉쭉쭉 보면 결론적으로 자기의 이름값으로 선거에 나가가지고 한번 떨어져 봐야 그때서 한번 느낄 겁니다. 자기가 어떤 한계를. 저는 추세가 꺾이는 거를 여러 번 봐왔거든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예, 뭘 해도 안 될 거예요. 지금 뭐 안철수를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어떻게 핸들할 것이냐,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또 대립각을 세워서 하여튼 국정을 끌어가냐는 과제에서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그 변수가 되질 못하고 소위 대주주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그리고 뒤에 또 몇 명 있겠죠. 뭐 김한길 뭐 등등 뭐 좀 작용을 하겠죠. 하여튼 그런 실제 대주주들하고 전병헌 씨가 엄청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전병헌이 다 그건 해야지. 대통령한테 그거 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임종석이 하겠어요? 그럴 일은 아니지. 어쩌면 지금 이 추석의 민심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지거나 푹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네. 이 추석 민심이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새 정권이 등장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보고 그러냐는데 이제 문 대통령의 과제는 너무 선명하게 이제 2대 과제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는 안보죠. 도대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핸들해서 전쟁이 눈앞에 가시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건 이건 말이 아닌 거거든요. 한두 해에 걸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한반도 지역 안정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과제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상이 없었죠. 이게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게 너무 중대한 과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소득 이전이죠. 경제가 일정 시점이 되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가령 노동자 임금 상승의 방법이 있거나 복지라는 재정 투자 방법이 있거나 하여튼 어떤 형태로건 위로 쭉 올라간 돈을 특정한 시점에 아주 전폭적으로 밑으로 내리는 일들이요.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선결 과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중하위 계층들의 구매력이 이렇게 없어갖고는 그냥 아마 자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경제가 분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 대통령은 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옛날에는 대통령이 막 휘저어서 대기업의 수출 뭐 몇 %가 달성하고 성장률 이거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안 속아 넘어가요. 그보다는 소득 이전에
정권이 총력을 걸어서 적어도 한 1, 2년 안에는 그 가시적 결과물이 피부로 느껴지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근데 도대체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쪽으로? 저는 감지되질 않아요. 근데 공정거래인 누구죠? 김상조나 김동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장하성이나 그냥 있지 않겠죠. 이 과제를 알고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플래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그건 하자마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문 대통령이 양대 과제를 소득 이전하고 그다음에 남북 평화라는 양대 과제를 상당한 정도로 임기 2년차 이내까지 결과물을 보이면 그 다음에는 그냥 민주당 주류 사회로 장기간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허리띠 바짝 메고 고민 더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1차 결과물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한 번 나오죠. 근데 그때까지는 저는 상당히 상황이 좋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 논란 끝에 지지율이 빠지고 있긴 한데요. 예전 같으면은 그 지지율이 출렁해서 한 10몇 프로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럼요. 촛불의 어떤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이 뭐랄까 조금씩 뭐랄까 자기들의 회귀 본능 같은 걸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지 이쪽 분들의 지지가 빠지고 있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문재인의 상대 쪽 쪽에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을 주질 못해서 에라 모르겠다 이제 그 따라가는 심리 있잖아요. 밴드웨건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돼버린 건데 아무리 연구해서 그 명단을 들여다봐도 거기 리더급 보여요? 자한당 또 바른당에 없죠. 없어요. 이은재 씨 정도면 어떨까? 아니면 전희경 씨 같은 안녕하세요. 슈퍼스타를 딱 어울리잖아요. 이미지상. 네. 아이고 제가 봐도 그쪽 사람들은 지금 현재 비전이 없어 보여서 그 비전이 없는 게 가장 더 침울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페미니즘적 성향, 여성 우대 여기에 대해서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참여정부 때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했다. 뭐 그러면서 최초의 여성 총리, 최초의 무슨 법무부 장관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심지어 나는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내가 떨어져가지고 최초 여성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야기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재밌는 분이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역사에 불필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주인들 있죠, 주인. 저 같은 사람은 우린 다 머슴이고, 이제 현실적으로 주인이 있어요. 뭐, 재벌 오너들 주인이고, 언론사 쪽에 뭐, 학계, 하여튼 다 있어요. 그 주인들이 모이면 동창 관계나 혈연 관계나 뭐, 모임 관계로 다 엮여 있어요. 다 엮여. 그냥 싹을 엮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집안이야. 전혀 다른 기업과 무슨 대학과 무슨 국회와 무슨 사법부의 다 집안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적어도 1, 2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필요악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당이 필요하니까. 대신 우리 당은 당연히 새누리당이야. 당연히 새누리당이야.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고 그 사람들하고 혼사 맺고 친구도 거기 있고 다 그거예요. 근데 그 연애 고리가 서서히 이탈해서 지금 보니까 특히 이제 기업 갖고 있는 사람들도 평상시 관계 맺기, 평상시 뭐 술도 먹으러 가고 해외 여행할 때 같이도 가고 하는 그 관계가 아직 매우 많지는 않지만 민주당 쪽 사람들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문 대통령도 바로 그런 환경, 한국의 주류 사회와 접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접목되면 막 손가락질하고 이제 진보 지식인들이 엄청 비판을 할 텐데 적어도 한국 사회를 한 단계 올려놓는 정도만 하면 혁명이 아니라 한 단계만 올려놓고 다음을 본다고 하면 문 대통령의 그런 보수 행보는 거의 뭐 불가항력적이라고 보는데 예. 한국의 소위 주인들, 오너들이 민주당과 청와대와 본격적인 교류 이런 걸 하고 있는 국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미래를 본다 그랬잖아요. 주자들이 없으니까 거기다 투자를 못 해요. 5년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누가 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집단에다가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좀 건강한 보수에게 투자를 하겠다요. 괜찮으면 그게 주류의 어떤 흐름이 돼버린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하는 건 훨씬 쉬워지겠죠. 매출 한 5조짜리 기업 오너인데 내가 홍준표랑 놀겠냐고. 미래가 없거든. 미래가 없는데 투자 안 해요. 안철수 대표도 미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민주당이 유력한 사람들하고 인연을 쌓으려고 했죠. 예.
우리들 마음을 움직이는 거랑은 다르게 주류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같이 전 들립니다. 그리고 그게 소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아마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될 건데 그 모습을 현재 촛불 시민들이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지. 아주 싫겠지. 매우 싫겠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는 일생을 변두리에서 살았고 제 삶의 환경도 그런데 막 커피 얘기를 하면 갑자기 상류 사회가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저런 취향을 얘기하면 갑자기 하이소사이어티로 간주되는 게 있어요. 그럼 굉장히 재밌거든. 근데 제가 이제 매일 라디오 진행하는 거 아시죠? 밤에 음악 TBS에서 하시죠. 하는데 게시판에 택시 기사 중에 이름이 익숙한 분이 김갑수 씨를 참 좋아하는데 왠지 거리감이 느껴져서 가까이 또 느낄 수 없다. 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해서 아예 생방 중에 도대체 그 속마음이 뭔지 좀 써달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올렸어요. 그대는 상류층, 나는 하류층. 이거 올렸어. 근데 마음이 찡해지는데 아주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막 속에서 그 순간에 오갔거든요. 한 얼마 전인데. 내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이고 또 내가 입에서 뭐라고 저잘 얘기하는 걸 들어서도 그렇고 내가 상류 사회로 간주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돼 있구나. 이걸 어느 순간 퍼뜩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로 연장을 해서 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민주당이나 내각의 중요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사회, 어울리는 관계들 있잖아요. 그게 상류 사회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들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나처럼 국밥 먹어야 되고 나처럼 안경 10,000원짜리 써야 되고 뭐 허름한 인생에 되는데 분명히 배신감 느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속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생활을 얼마나 서민적으로 사느냐는 전혀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인식의 문제니까. 하여튼 뭐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간단히 추리자면 적어도 한국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것으로 문재인과 민주당이 사회의 주류가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기성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배신감을 느낄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한국으로서는 잘 되는 길이다. 자한당이 다시 권력을 회복하는 그 그림보다는 한 200배 나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작가님이 택시 기사님의 사연하고 좀 비슷하게 느꼈던 게요. 우리는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이 팟캐스트를 해가지고 기득권이 돼서 지상파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박근혜 때나 지금이나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계급적으로 뭔가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동네 아저씨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이슈들이나 어떤 논란 끝에 우리를 대하는 거 보면 저 양반들이 우리를 기득권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죠. 네. 처음에는 동의를 못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우리가 거만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정말 이 방송을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 같은 느낌으로 가고 싶어요. 단지 나는 김갑수 작가님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정도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헛소리 하나 보태면 난 근데 좀 없는 척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많이 봅니다. 잘 아는 사람이 시계가 5,000만 원짜리 시계거든요. 우연히 알았어요. 야 이거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하여튼 알았는데 거기 나가서 그 반찬 깎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예능 프로에서. 그걸 좋아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없는 척과 못난 척이 한국에서는 인간적인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나는 너무 싫어. 있는 척이 제일 바보 같은 것이지만 없는 척은 그러니까 자기는 뭐 모자란 영어 단어 얘기하면 누구나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웠는데 막 발음이 막 꼬여서 뭐 모르는 것처럼 막 이런 거 놀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인간적이라는 민명하에 그 없는 척으로 서로를 끌어내려서 편안해지는 그런 사회 심리가 굉장히 싫어요. 네. 그걸로 가지고 이제 공격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푸나님 같은 경우에는 저러다가 뭐 너가 여의도 들어가고 싶어 저 그러는 거지 막 이제 이런 댓글이 달리면 여의도에서 봤거든. 엄청 싫어하세요. 그러면 그냥 담백하게 돼야죠. 그래 내가 시간이 좀 바쁘긴 한데 국회의원 시키면 뭐 한번 하지 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사실은 정치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아무런 어때? 나만큼 일반 시사를 수년 동안 나만큼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닌 걸 기라고 하니까
입장에서 열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좀 약간 놀랄 같은 얘기를 좀 할게요. 돈 얘기를 좀 할게. 국회의원들을 막 기득권으로 얘기해요. 네?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뭐 세비가 1,000만 원이 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것저것 제하면 뭐 한 800~900만 원? 뭐 한 1,000만 원 받는다고 쳐야 보좌진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소박한 사람들은 엄청 돈을 많이 받는 상류층이라고 간주하고 막 이러거든. 근데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버는 돈 돈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절대 안 합니다.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이제 실제 이제 재력이지만 자산을 제외하고 매달 소득이라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한 5,000원 넘어야 한 달에 5,000 이상은 벌어야 뭐 돈을 좀 버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박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그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알고 봤더니 뭐 굉장히 비싼 무슨 레스토랑에서 한 끼에 얼마짜리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배신감 느끼는데 사실 그거는 아직 어리고 착해서 그런 것 같아. 학생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 막 그 손가락질 하더라고. 그러니까 계급이라고 하긴 그렇고 사회 계층적 분화 상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가면을 쓴다니까. 자꾸 거짓말을 해야 돼. 뭐 소박한 척, 소탈한 척, 없는 척.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트럼프하고 반대점에 있는 건데 노스코리아 뉴클리어 드라이버. 그러니까 북핵을 너무나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자랑스럽게 느낄 정도로 잘 해결해버린 사람. 그런 브랜드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근데 문재인을 왜 슈퍼스타의 가능성으로 보냐면 지금 슈퍼스타예요. 왜냐하면 지지율 80%대를 계속 유지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런 고공 지지율의 배경을 한 번만 잘 보잔 말이에요. 뭐냐면 잘난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이인재 같은 사람. 이인재는 지금 코미디언으로 보지만 한창 때는 아주 똑똑하고 연설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주해서 뭐 미안한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요. 자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쪽에서 맞고 저쪽에서 맞고 막 하면서 굉장히 뭐가 일이 잘 안 풀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열세야. 뭐 안철수가 악각되면 굉장히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하는데 하여튼 그 과정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처음 정치한다고 나와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죠? 저번 대선 때 나왔으니까 5년. 한 5, 6년 세월 우리가 문재인을 봤잖아요. 그러면 당대표 된다고 그럴 때도 되기도 어렵고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또 그렇게 삿대질이나 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최고위원이라고 앉아갖고 이탈하고 그렇게 안 되죠. 뒤집어 봅시다. 근데 민주당이 더러운 놈들은 다 나가서 제일 클린한 정당이 되더니 지지율 제일 높아. 대통령 먹어. 그러니까 파이널 루저가 있고 파이널 위너가 있는데 문재인 씨는 막 빛나서 잘나서 화려해서 막 사람들한테 이게 아니야. 정반대로 고개 숙이고 힘들어하고 솔직히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하면 똥을 싸고 힘들어. 근데 보면 파이널 위너야. 사람을 다 자기 앞으로 끌어와요. 야권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국제사회도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트럼프하고 가서 악각되고 뭐 마크롱처럼 악수 대결하고 이런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그리고 좀 약간 모질라 보여도 된다니까. 왜냐면 트럼프는 시진핑한테도 왠지 지고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지 주요 정상들하고도 다 그런 관계 맺기를 현재는 해야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해 대립을 문대트, 문대시, 문대푸가 아니라 그들끼리 하게끔 하면 우리 손을 필요로 할 때 상황을 만들어줘. 옛날 김일성이 그거 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론 비슷한 게 옛날 60년대 냉전 때 지금 중국과 그 미국이 나쁜 것보다 100배는 나쁜 게 소련하고 중국이었어요. 중공이었지 그때는. 그 두 나라는 거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수정주의다 또 개량주의다 뭐 교조주의다 갖고 만날 싸웠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김일성을 그때는 우리는 박쥐라고 배웠는데 박쥐가 너무 지혜로운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둘은 싸우는데 북한은 뒤로 빠져 있는 대신 중국이 뭐 막 외칠 때 북한들은 야, 너 우리 표 좀 들어줄래? 소련이 또 뭐 막 외치고 싶을 때 또 똑같이 북한한테 이러고 그래서 등거리 외교라고 그래서 양쪽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다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
남한 정부의 입장을 막 주장하고 내세워갖고 중국 정부하고도 불편해지고 미국하고도 투닥투닥하면 이건 정말 오리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라서 존재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미중, 미러 뭐 이런 그 강국들 간의 갈등 관계에서 우리가 아주 지혜로운 처신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왜 뭘 내세우냐고 우리가 뭘 갖고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문 대통령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평소의 모습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휘날리고 아니면 트럼프의 길을 꺾고 왔노라 이러면 이건 난 불행해지는 첩경이라고 생각해요. 의미 없음. 실리를 추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밖에서는 트럼프하고 이제 알고 보면 그것도 에너지 많이 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하는 거겠지만. 네. 근데 실제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앞에 저는 홍준표는 별거 없다고 보는데요.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가 갖는 의미가 정말 꼴보기 싫은데 협조도 구해야 되는 대상인 경우 있잖아요. 사인간에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 거래처 사장 정말로 만나기 싫고 막 쟤 망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도와줘야만 내가 돈을 벌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안철수에 대한 속마음을 얘기하면 한국어로 하기가 좀 그래요. 개탄스럽다. 연민 같은 건데 깜냥이 안 된 사람이 이제 이것저것 다른 분야에 성공해갖고 이제 권력까지 갖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 참 이상한 모습인데 이거는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가기 전에 전화로 거의 이제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하여간 인준안 통과가 됐어요. 예. 대법원장 통과는 작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매우 상당히 큰 의미일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심재환이나 이정희 같은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다 저기서 떨어집니다. 마지막 그 1차 되고 사법고시 1차 되고 2차 되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DJ 집권 딱 하고 운동권 출신들 사법고시 다 뽑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법부에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건데 하물며 대법원장이 그런 시각 갖고 있으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더구나 12년 할 거거든요. 첫 임기 6년. 한 번 더 하면 12년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세균은 구렁이지. 예. 정세균은 자유한국당 만세 그래도 믿어도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확실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잖아요. 할 얘기가 있었는데. 예, 안철수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 아니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하고 대통령이 잘 지내는 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안철수가 과연 당 장악력이 있냐 했을 때 지금까지 검증된 거 보니까 그냥 껍데기 저기 아니에요. 대표 아니에요. 그때 방송으로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안철수의 엄청난 패배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뭐 서울시장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서울시장 나올서 떨어짐으로 해서 정기은퇴로 이어지는 그림. 저는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보는 쪽이고요. 보궐선거를 나갈 것이다, 국회의원. 거기 노원에 또 다시? 아니요. 거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노원병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성파 정도가 명분이 있다니까요. 최명길 자기 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근데 뭐 예언은 좀 지잘난 맛으로 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혼자 성공한 사람 뭐라 그래? 그 자수성가도 진짜 무섭거든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잘나지 않으면 안 돼. 그거 다 맞춰줘.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이 가서 자존심도 없이 왜 저래 비리비리할까? 근데 지금 당장 뭐 미사일 제한 그 중량 제한 풀고 뭐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널 위너로서 아주 절묘하게 집권 기간 내내 푸틴하고 놀아야 되고 시진핑하고 놀아야 되고 아베하고 놀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김정은하고 놀아야 되는 그 과정에 저렇게 허허실실 허약한 것 같은데 열매는 최종적으로 보니까 따내가는 그 모습이 슈퍼스타의 등급의 첩경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인들은 아니까.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말린, 황토, 데르마늄,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꿈나라 베개.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레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언론들은 그래요. 북핵, 트럼프 공방이 오가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뭐 어려워져, 힘들어, 무용지물 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과정들이라는 게 운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알고 보면 단순히 좋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뿐이야.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번 유엔 갔다 왔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유엔 연설을 하는데 트럼프를 사실상 저격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널드 레이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레이건은 정말 사부 같은 사람이에요. 강한 미국을 주장한 그 아젠다를 그대로 갖고 와서 대선에서 이긴 거거든요. 근데 레이건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유엔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가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대화, 평화. 힘은 결론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데 쓰는 거지 전쟁 일으킨 게 쓰는 게 아니다는 그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직접 트럼프를 만났을 때는 하나 웃기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개탄스럽다. 이게 굉장히 코미디적으로 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또 다른 느낌이겠지만 북핵에 대해서 개탄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막 그걸 재밌게 받아서 웃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대선의 원동력이었던 단어예요. 막말하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 하면 막말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개탄스럽다. 번역이 약간 좀 느낌 다른데 그것 때문에 힐러리의 지지율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당선된 영어가 개탄스럽다예요. 근데 김정은을 욕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개탄스럽다고 욕을 하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머릿속에 대선 때 승기를 잡았던 그 단어가 똑같이 매치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이게 정말로 이렇게 의도하고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이게 한쪽에서는 채찍을 들고요. 한쪽에서는 당근을 이렇게 주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노련한 뭔가가 있더라.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새날을 함께하는 마음의 연대를 느끼는 분들만에게라도 간곡히 호소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 같은 사람하고 협상해서 막 고개 빳빳이 세우고 말싸움에서 이겨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도 숙이고